자, 제가 인상 깊었던 이런 부분들 위주로만 좀 잘랐습니다. 많은 좋은 얘기들이 많았으니까 이 방송 보시고 못 보신 분들은 풀 버전 꼭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배당 소득 세율에 대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태도에 완전히 반했어.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오. 사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법 체계는 가장 안전한 투자, 즉 은행에서 예금을 할 때의 세금과 내가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그 경영의 결실로 받는 배당의 소득세 같단 말이죠. 아, 그 일리 있는 지적이네. 네. 나 그 생각 못 해봤는데. 그걸 차등화하던가 아니면 제 생각은 종합과세를 하잖아요. 거의 똑같아. 그렇죠. 똑같이 넣어서 종합과세를 하는데 뭐 일리 차라리 주식에서 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식에서 손해 본 거를 예를 들면 주식에서 네가 해서 손해 봤다. 그럼 이 손해 본 금액을 안전 자산에서 투자해서 내야 될 이자가 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럼 차감을 해주든가. 그 제가 오늘 나온 보람이 있네요. 그건 정말 제가 생각 못했던 건데 위험 자산 투자에 대한 소득과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뭐 투자도 아니죠, 그거는. 그 소득의 예를 들면 세율이라든지 이건 좀 조정 왜 제가 필요가 있겠네요. 그 합리적이네요. 자, 이재명 대표의 저 반응에 저는 되게 놀랐어요. 오, 그거 제가 생각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해버립니다. 자, 3프로TV는 어쨌든 경제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주식시장을 계속 들여다보고 뭐 이런 전문가들인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주식 배당에서 이제 나오면 배당도 이제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배당에도 소득세가 붙어요. 세율이 붙고 이자 소득에도 세율이 붙는데 이자 세율과 배당 소득 세율이 똑같다. 아니 위험 자산인 주식에 투자를 해서 경영을 잘해서 얻은 이익을 배당으로 받는데 이거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는 영역인데 이 세율이 왜 똑같으냐? 그리고 만약에 똑같이 하려면 주식에서 손해 본 만큼 이자 소득세에서도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둘 다 계속 걷기만 하니까 이거 뭔가 불합리하다라는 얘기를 하니 이재명 대표가 맞네? 제가 생각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출연하길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자, 이런 태도가 저는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호기심. 이런 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깜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거를 아예 모르고 손 놓고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배당 소득 세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저는 배당을 권장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국내 주식시장이 살아요. 그런데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낮춰버리면 국가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근데 반면으로 배당 소득세를 낮추면 세금 부담이 적으니까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주가가 오를 이익이 있죠. 그럼 그걸 상쇄할 수 있느냐를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되면 그것도 논의를 좀 해봐야죠. 자, 이 영역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면 세수가 부족해진다. 근데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줄이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배당도 늘어날 것이고 주식도 오를 것이고. 자, 그러면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을 어디까지 낮추는 게 정부 세수가 펑크가 나지 않고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데 적절선을 지킬 것이냐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마냥 낮추면 세수가 펑크 난다. 어디까지 낮춰야 주식 투자를 일으키면서 그런 배당이 늘어나고 그러면 더 거치니까 어느 정도 국가가 원하는 수준의 세수가 거기서 나올 것이냐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놀랍죠? 자, 그리고 굉장히 놀란 장면.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금리 인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정치인들은 금리 인하 하자고 합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연준에 압력을 넣고 있는 중이죠. 자, 이 대목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좀 어떠세요? 어떤? 금리
금리 부분은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그게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건 매우 복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금통위라고 하는 거 별도로 둬가지고 열심히 독자적으로 그 판단만 하라고 독립성도 보장하잖아요. 이 정치인들이 그런 판단에 끼어들면 네. 문제가 이 생겨요.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대답이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금리 정책에 대해서 뭐 트럼프에도 그렇지만 경기 살리려면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그 일관되게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어떤 쪽인지 말씀을 하시는 특히 정치권에서는. 데 근데 이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왜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중앙은행의 독립성. 금통위를 그냥 둔 게 아니잖아요. 이창용 총재가 들으면 오호. 이게 좋아할 말이 많은데. 실망스럽나요? 만세를 부를 것 같은. 아니, 저는 네. 3년 전에 뵀던 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을 만큼 혹시 무슨 일이 중간에 있으셨어요? 칼 맞은 게 아니 그 한번 떨어졌잖아. 사실 구속될 뻔한 뭐. 이렇게 장난 농담은 죽을 뻔.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건 내 영역 아니다. 이거는 한국은행에 금통위가 있다. 그거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다. 정치인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3%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정치인이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처음 본 거야. 이재명 대표의 이 말은 금융시장에 굉장한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금리 부분은 터치하지 않는다라는 신호를 준 거예요. 이런 게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죠.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윤석열하고 너무 같은 배를 탔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역할을 버리고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은요, 물가를 잡는데 주력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어쩌고 저쩌고. 이걸 한국은행이 왜 걱정을 합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약간 미쳐날뛰고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하고 같은 방향으로 너무 많이 갔어.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금리는 전문가 영역이 있고 금통위에서 결정하는 거지 정치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인 자본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놀랐고 이 출연진들도 호스트들도 굉장히 놀라는 반응이었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놀란 부분, 이재명 대표가 핵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큰 틀에 어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강 화학 부분은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 시장을 장악해 왔는데 지금 중국이 예. 더 큰 규모로 네. 경쟁을 해오는 데다 기술이나 이런 게 뭐 특별할 게 없기 때문에 네. 이길 수가 없어요, 경쟁에서.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밀리는데 음. 지금 이 상태에서 더 규모를 키운다고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죠. 예를 들면 첨단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면 첨단 산업 지원을 해야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조업을 해야 네. 일자리가 생겨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조업이 예를 들면 과거처럼 대량 생산 방식에 의존해가지고 중국이나 이런 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기냐? 결국은 요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제조 인공지능화, 패턴 분석을 통한 자동화 이 길로 가야 된다. 그것도 일자리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아, 그거는 좀 달라요. 달라요? 네. 전에 이거 약간 이 원시적 형태인데 스마트 공장이라고 있었죠. 예. 문재인 정부 스마트 예, 예. 팩토리. 그게 자동화를 했는데 예. 고용이 더 늘더라는 거예요. 관리 인력이 더 필요해진다는 그런가요? 거죠. 예. 대신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는 거지. 인력 구조의 고도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예. 교육을 하니까. 네. 근데 지금 뭐 반도체나 이런 최첨단 산업들은 실제 고용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제조업, 제조업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근데 기업들은 마인드도 바꿔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노동자들 재교육도 시켜야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있는 거죠. 와, 저는 여기서 놀랬어요. 자, 만약에 국민의힘 정치인한테 물어봤으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AI 해야 됩니다. 반도체 해야 됩니다. 이 얘기만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AI 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도체나 AI나
이쪽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곳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일자리. 그건 제조업에서 나온다. 근데 지금 제조업이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밀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갈 거냐. 첨단화시키고 고도화시키고 자동화시키고 정부가 할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준비된 대통령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정치인들한테도 다 물어보십시오. 지금 대권 도전한다는 인간들한테 산업적인 새로운 패러다임 물어보십시오. 무슨 얘기합니까? AI 아니면 반도체 얘기밖에 안 해요. 전기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문제는 그런 데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 제조업이 핵심이에요. 대한민국은. 코로나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버틸 수 있었냐? 제조업 기반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놀랐어요. 아, 제조업을 더 신경 써야 된다. 정부는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 이런 데에 좀 더 투자를 해주고 기업들이 알아서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제조업은 정부가 특히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고 투자하고 교육시키고 제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겁니다.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나온다니까? 나는 여기에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뻔한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들의 삶에 대한 고민이 있다니까. 이재명은 누가 지금 와서 제조업 얘기를 합니까? 어떤 정치인이요? AI 얘기하고 반도체 얘기하고 끝이야. 첨단 산업, 글로벌 경쟁 이런 얘기만 할 건데 아니 그거는 정부가 지원하고 진짜 중요한 건 제조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일자리 때문에요. 첨단 산업 아무리 지원해도 거기 엄청난 수익이 나기 시작해도 일자리는 늘질 않아요. 중요한 건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에 대한 고민. 이걸 하고 있다는 거에 제가 정말 너무 놀랬어. 진짜 반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이찍놈들이 민주당 이재명, 이재명을 리짜이밍이니 뭐니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친중 정책을 할 것이다. 막 공격을 하잖아요. 중국하고 한 몸이다. 막 이런 공격하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대중국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보시죠. 중국과의 관계는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쉽지가 않겠죠. 점점 이제 미중 관계가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미중 관계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냥 적대적이지만 않아요. 겉으로 보기는 우리 그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그러겠죠. 그런데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대결 측면도 있지만 경쟁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냥 존재를 인정하고 경쟁해요. 협력하는 측면도 있어요. 미국의 그 기업들이 중국의 모든 투자를 끊고 다 철수하느냐? 아닙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군사적 이익이나 안보적 이익에 훼손이 안 온다면 협력해요.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일어나는 게 다 그런 거죠. 예, 그러나 우리는 한미 간의 특별한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 네. 예, 그 범위 내에서 일부러 뭐 관계를 악화를 시킨다든지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그런 생각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 외교 문제는 얘기하기 좀 매우 불편한 게 있습니다.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나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외교에는. 외교 본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네. 그건 막 얘기하면 사실 안 됩니다. 자,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대중관계를 회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렵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막 달려간다고 그게 가능하겠느냐?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생방송 중에 한미동맹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한미동맹은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하고 동맹국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미국이 실제 동맹국이 많지 않습니다. 우방은 많아도 동맹국은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분단을 시킨 것도 사실 미국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국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미국이. 이 한미 동맹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이익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걸 버릴 이유가 없는 거죠. 한미 동맹이라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중국을 고립시키고 싶어해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친해질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2등을 고립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3등하고 손잡는 거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은 관계 회복이 금방 될 거다. 그리고 북한하고도 관계 회복을 하기 시작할 거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뭔가 이익을 볼 것들이 꽤 많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목맬 게 아니라 미국이 가는 대로 흐름 타고 가야지.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완전히 박살났다고 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중국과의 관계 회복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예전처럼 좋아지기는 어렵다. 왜냐? 한미동맹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가 러시아 다시 진출해야죠. 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어떤 경제 철학으로 나라를 운영할 거냐. 글로벌 경쟁이 중요한 시대에 들어와 버린데 국경이 사라진 세상을 살잖아요. 네. 이제는. 그러면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이겨내고 어쨌든 뭐 내수 산업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것도 효율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살아남는 건데 기업 중심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성장 발전한다. 정부가 그걸 이끌어가던 시대는 지났다. 네. 그러나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방향 제시. 그리고 예를 들면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인재 양성이나 기초과학기술 투자나 예를 들면 인문학을 뭐 확산하는 거나 그래야 무슨 뭐 드라마라도 쓸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이제는 자율과 창의가 사실은 경쟁의 시대가 됐거든요. 네.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 키워가지고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왔다고. 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한다면 좀 그렇고 적정하게. 저는 적정하게라는 표현을 좀 하는데 이게 뭔지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자, 이재명 대표. 보통 정치인들이요. 뭘 하고 싶어 하냐. 자기만의 경제 슬로건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명박 때는 자원 외교, 4대강 사업. 박근혜 때는 뭐였어요? 창조경제. 아직도 뭔지 모르는 창조경제. 자기만의 경제 슬로건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박근혜 때는 경제민주화도 선거 때는 있었죠. 경제민주화. 뭐 이러면서 뭔가 자기가 끌고 가고 싶어 해요. 이재명 대표는 아예 그런 슬로건조차도 없어. 정부가 끌고 가는 경제정책은 이제 끝났다. 정부가 밀어줘야지 뭘 끌고 가냐.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가면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제일 똑똑한 집단이었다. 그래서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부지런해서 냅두면 잘하는데 좀만 밀어주세요 할 때 밀어주면은 쭉 간다고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요. 나를 따르랍니다.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나를 따르라. 되는 게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알잖아. 공무원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있습니까? 공무원 주도로? 되는 게 있어? 내비두면 잘해요.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쭉쭉 나가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경제 철학은 정부가 뭔가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지원한다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충격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그럼 최근까지도 그 주장하셨던 양곡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너무 생각이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게 있었던 이제 사실 우리 집권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도 이 정부가 20만 원을 보장했잖아요. 근데 실제 거래는 18만 원, 17만 원, 몇천 원 이러니까 농민들이 10%의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경작 면적을 줄이면 돼요. 초과 생산이 문제거든. 경작 면적을 줄이는 거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대체 작물을 심으면 돼요. 논에다 대체 작물을 심으면 약간 손해가 나거든요. 네. 쌀보다는. 네. 그 차액을 보조금을 주면 됩니다. 네. 그 제도가 다른 나라 많이 해요. 네. 거기다가 밀을 심든지 물 부족한 거 옥수수 콩 심으면 되거든요. 거. 진행도 됐던 정책 같은데 왜 안 문재인 됐을까요? 정부도 했죠. 네. 이 정부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작물을 심을 때 나가는 지원을 보조금 보조금을 없애버렸어요. 하다 말았지. 네, 하다 네. 말았어요. 하다 말았지. 그거는 1, 2천억 정도만 하면 과잉 생산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정부가. 네. 근데 그걸 하라니까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면은 지금 당장 쌀값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농민들 어제 100수십만 명이 어쨌든 엄청난 고통을 입는 우리 농업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네. 가격을 일정 정도 유지해 줘야 쌀 농사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방법이 두 가지죠. 대체작물 지원 제도를 만드는 거. 근데 정부가 우리가 만들어도 정부가 안 해요. 네. 이상해 나 보니까 농민 그러나 강제로라도 쌀값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일정 가격에 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과시키면 정부는 이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쌀값을 차액만큼 손해를 보면서 대량으로 매입하는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이 정책을 하겠죠. 네. 근데 그걸 기대하고 한 건데 요걸 빼고 무조건 쌀을 막 20만 원씩 다 사주란 말이냐 1조 원 든다가 이렇게 선전을 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혹시 집권하시면 방치기 양곡법을 도입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체작물 쪽으로 가실 건가요? 그 두 가지 제도를 다 만들어도 네. 결국은 가장 멍청한 짓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있다가 쌀값을 일정 가격 사주는 건데 왜 그런 짓을 해요? 대체작물을 양성을 해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도 몰랐던 양곡관리법이 분명히 저도 좀 들여다봤을 때 완벽한 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왜 이거를 그렇게 밀어붙였을까 봤더니 원래 대체작물 보조금 제도가 있었는데 대체작물을 심도록 유도를 하고 쌀 경작지를 줄여서 가격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때 대체작물을 심어라. 그래서 거기에 벼농사 대비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보조금을 주는 이걸 했었는데 윤석열이 이걸 안 한 거야. 보조금을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거기다 사람들이 다 쌀을 심었지.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지. 20만 원에 사주기로 했는데 못 지키게 된 거야. 그래서 양곡법 20만 원에 사주는 법을 통과시키면 정부가 돈 많이 들어가는 양곡법 대신에 대체작물 하는 쪽으로 이 정책을 쓸 것 아니냐. 그래서 양곡법을 냈다는 거예요. 있는 제도를 안 쓰니까. 몰랐어. 그래서 양곡법을 저도 들여다보면서 이것 좀 애매한데 법이?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양곡법을 추진한 이유는 대체작물 재배해서 경작지를 줄이는 이 보조금 제도를 윤석열 정부가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라도 해야 이거라도 쓸 거 아니냐. 이거였다는 거예요. 난 몰랐어. 진짜 똑똑하죠.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야지 왜 안 하냐. 있는 제도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양곡법을 들이민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냐 물어봤습니다.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모두 잘 사는 나라. 모두 잘 사는 나라 가능해요? 가능하지요. 제가 언제나 하는 게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데 똑같이 잘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사회라고 하는 꿈이라고 뭐 별거겠어요. 기본적인 삶은 보장을 해주자. 안전망이 아니고 안전 매트를 해주자. 구멍 없는. 별로 큰 차이 없어요. 네, 네. 그러나 사람들이 느끼는 안도감은 다를 겁니다. 엄청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기본을 깔고 경쟁은 자유롭게 해보자. 매트가 있어야 네, 네. 도움 닫기, 뭐 철봉 이런 거 해도 떨어져도 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도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떨어지면 죽어요. 그게 어떻게 도전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한 번 실패하면 우리는 재기불능이에요. 네, 네. 실패한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도전을. 그래서 원래 똑같은 조건이라면 펀딩을 할 때 똑같은 조건이라면 실패해 본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잖아요. 왜 실패했는지는 알 테니까. 알죠. 네. 실제로 그렇게 투자해요. 투자자들은. 머릿속에 갖고 계신 정책이 있으세요?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패배자 재기 프로그램 이런 걸 좀 많이 해보고 싶죠. 그게 재산이에요. 실패자 재기 프로그램. 경기도에서 제가 일부 했었어요. 네, 네, 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의 청춘들 선호하는 직업 1순위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환길 같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기도 했었던 거예요. 너도 나도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근데 청춘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왜 공무원이 되기를 원했을까?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젊은 애들이 너무 많았죠. 왜냐하면 실패하면 죽으니까. 도전하지 않는 청춘들은요, 안 되죠. 에너지가 없는 거잖아. 그런 나라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안전망 말고 안전 매트를 만들자. 망은 구멍이 뽕뽕 뚫려 있으니까. 안전 매트를 만들면 점프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떨어져도 크게 안 다치니까 시도해 본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사회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 빨갱이 사회도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도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젊음은요, 도전하고 싶어요. 피가 끓거든. 하지 말라 해도 하는 게 젊음 아닙니까? 그게 청춘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청춘들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다 너도 나도 공무원 되겠다고 공무원 시험만 준비했고, 그리고 막상 공무원 되고 나니까 야 이거 아니야, 공무원 들어가자마자 다 때려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라의 에너지예요. 특히나 대한민국처럼 한국인처럼 이 다이나믹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끝없이 도전해주게만 해줘 보세요. 알아서 전 세계를 날아다닙니다. 예? 그런 거 없이도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거 해줘봐. 젊은 애들이 나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라는 게 별게 아니다. 지금 있는 사회 안전망에서 좀 더 촘촘하게 안전 매트를 깔면 젊은이들이 도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방송이 마무리가 됐어요. 이재명 대표의 이 3프로 출연은 저한테는 너무나 힐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이 보이고, 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가 되겠구나.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방향성 제시, 이런 걸 보니까 안심이 너무 되는 거예요. 안심이.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최고의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이 세상을 완벽하게 다 바꿀 수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번 3프로 출연으로 희망을 줬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다시 한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반하게 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풀버전 꼭 보세요. 1시간 반짜리인데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냥 쭉 갑니다. 보통 지루해서 막 스킵하거나 빨리 돌리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냥 푹 빠져서 1시간 반이 후딱 지나가 버린다. 사랑합니다. 아, 이재명 대표님 사랑합니다 진짜.